지금 대한민국이 석유 시대의 종말을 선포하자 전 세계 에너지 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까지 포함한 초강대국들이 일제히 거대한 공사를 멈추고 이렇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국 기술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30년 전 기술을 구걸하며 전 세계를 떠돌다 문전박대당하던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세계 에너지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기술 종주국이 되었습니다. 태양보다 7배나 뜨거운 1억 도의 불덩어리를 맨손으로 잡는 신의 기술. 과학자들은 이를 두고 얼음 그릇에 끓는 쇠물을 담는 것보다 불가능한 일이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불꽃을 보란듯이 가둬버렸습니다. 바닷물 한 컵으로 평생 쓸 전기를 만들고 단 1g의 연료로 석유 8톤의 위력을 내는 꿈의 에너지. 과연 단군 이래 최대의 에너지 역전극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기밀 문서를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요한네스 크라우스입니다. 지난 40년간 브뤼셀의 EU 본부와 파리의 IEA 국제에너지기구를 오가며 세계 에너지 정책의 밑그림을 그려온 사람입니다. 오늘 제 앞에는 전 세계 에너지를 쥐락펴락하는 거물급 인사들이 앉아 계시는군요. 저는 오늘 복잡한 차트나 그래프 대신 제 양복, 주머니 속에 있던 아주 낡은 계산기 하나를 꺼내 보여드리려 합니다. 조금 의아하신 표정이네요. 최첨단 핵융합을 논하는 자리에 웬 30년 된 고물 계산기인가 싶으시죠? 맞습니다. 1990년대 중반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딱 이 낡은 계산기처럼 취급했습니다. 복잡한 수식은 처리하지 못하고 그저 더하기 빼기 정도나 할 줄 아는 단순한 하청국가. 시키면 군말 없이 일하는 조용한 조립 공장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그 오만하고 낡은 계산법이 훗날 얼마나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시간을 1995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한 은밀한 회의실.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은 그곳에는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일본의 대표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ITER이터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죠.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인류가 태양을 지상에 만들겠다는 그야말로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회의 시작 전 미국 에너지부 대표였던 리처드 헤이스가 제게 와서 샴페인 잔을 건네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요한네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빅3안의 리그야. 다른 나라, 특히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이 끼어들 틈은 없어. 에너지는 곧 권력인데 그 힘을 나눠 가질 순 없잖아. 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당시 핵융합은 강대국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미국은 50년, 러시아는 40년, 유럽과 일본도 30년 넘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기술을 쌓아왔으니까요. 그날 회의의 분위기는 명확했습니다. 이 기술은 우리끼리만 독점한다. 외부 유출은 절대 안 된다. 그때 일본 대표 사토 게니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한국 측에서 비공식 접촉이 있었습니다. ITER 참여 가능성을 타진해 왔더군요. 순간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여기저기서 피식거리는 비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이요? 1995년에 한국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조금씩 만들어내며 성장하고 있었지만 핵융합 같은 초고난도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걸음마도 못된 어린아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헤이스가 넥타이를 고쳐 매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핵융합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겠어? 자전거도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가 우주선을 만들겠다는 것과 같아. 그들은 1억 도가 뭔지도 모를걸. 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그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이 낡은 계산기로 두드려봐도 답은 뻔했으니까요. 한국의 연구 예산은 미국의 100분의 1도 안 됐고 전문 연구 인력은 30명도 채 안 됐으며 제대로 된 실험 장비조차 없었습니다. 데이터와 논리로만 세상을 보는 제 눈에도 한국은 변수조차 되지 못하는 상수 0이었습니다. 사토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늘 베끼는 걸 잘했죠. 반도체도 조선도 다 우리 기술을 따라 한 겁니다. 핵융합도 배우려는 속셈이겠죠. 하지만 파트너로서는 글쎄요. 결국 그날의 결론은 잔인할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정회원 가입 불가. 단 돈을 내고 구경만 하는 옵저버 오브저버 자격은 고려해 볼 수 있음. 옵저버. 말 그대로 돈만 내고 뒤에서 지켜보라는 호구 취급이었습니다. 기술 접근권도 없고 발언권도 없는
그저 박수나 치는 구경꾼. 저는 그 결정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1세기의 에너지 패권 전쟁에 한국 같은 나라가 낄 자리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회의를 마치고 파리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포기하겠지. 아니, 포기해야만 해. 이건 열정으로 넘을 수 있는 벽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두드리던 이 계산기가 그리고 우리 강대국들의 오만한 예측이 얼마나 처참하게 빗나가게 될지를 말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거절을 끝이 아니라 무모하고 위대한 도전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챕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 낡은 계산기를 집어 던지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한국이 쓴 반전 드라마의 첫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1996년 여름, 저는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에너지 콘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점심시간 호텔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미국 대표 헤이스가 씩씩거리며 제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더군요. 요한네스, 한국 소식 들었어? 이 친구들이 아주 단단히 미쳤어. 자기들끼리 독자적으로 핵융합 장치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대. 이름이 뭐더라? KSTAR K스타? 하. 저는 마시던 커피를 뿜을 뻔했습니다. 포크를 내려놓으며 피식 웃었죠. 설마요, 리처드. 협상 카드를 만드는 거겠죠. 독자 개발하는 척하면서 우리를 압박해서 옵저버 조건이라도 좀 좋게 받으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헤이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아니,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정보를 들어보니 진짜야. 대전이라는 도시에 땅을 파기 시작했고 국회에 1,500억 원 예산안까지 제출했대. 1,500억? 장난하나? 우린 20조 원을 쓰고도 헤매고 있는데 그 껌값으로 태양을 만들겠다고. 여러분, 여기서 잠시 숫자의 의미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1억 도백 밀리언 디그리즈.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숫자인지 감이 오십니까? 태양의 중심부 온도가 약 1,500만 도입니다. 핵융합을 하려면 그보다 7배나 뜨거운 1억 도가 필요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물질도 이 온도를 견딜 수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텅스텐? 1억 도 앞에서는 순식간에 증발해 기체가 되어버립니다. 닿기만 해도 모든 게 녹아버리는 이 불덩어리를 도대체 어디에 담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나온 게 토카막 TOKAMAK 방식입니다. 그릇에 담을 수 없다면 강력한 자기장으로 불꽃을 공중에 띄워서 벽에 닿지 않게 가두는 거죠. 마치 보이지 않는 자석 감옥처럼요. 하지만 이건 이론일 뿐 실제로 구현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제가 가진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봤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이 기술을 위해 40년간 수백 번의 폭발 사고와 수조 원의 실패 비용을 치렀습니다. 프린스턴 대학 연구팀은 5천만 도의 플라즈마를 제어하다가 0.05초 만에 3cm 두께의 강철벽을 녹여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도 기술도 인력도 없는 한국이 이걸 12년 만에 해내겠다고요? 이건 과학이 아니라 망상이었습니다. 일본 대표 사토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더 신랄하게 비판하더군요. 한국 과학자들이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공장 짓듯이 돈만 부으면 되는 줄 아나 봐요. 일본 기술진이 한국의 초기 설계안을 분석했는데 결함이 20군데도 넘습니다. 이대로 만들면 첫 가동에서 100% 폭발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한국은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워버리면 되겠네요. 그렇게 저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을 지웠습니다. 무모한 도박은 곧 처참한 실패로 끝날 테니까요. 하지만 며칠 뒤 한국 주재 유럽 외교관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묘한 불안감을 자극했습니다. 요한네스, 제가 한국 과학자들을 몇 명 만나봤는데요. 눈빛이 이상합니다. 눈빛이요? 네. 포기하거나 허세를 부리는 눈이 아니었어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 같았습니다. 그들은 준회원 따위로는 만족하지 않아요. 기술을 직접 만들어서 당당하게 정회원으로 들어오겠다는 목표가 소름 끼칠 정도로 분명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잠깐만. 정말 만약 에이프 한국이 성공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을 거부한 게 아니라 한국이 우리보다 먼저 결과를 만들어낸 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한국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우리를 선택하는 갑을 관계의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불가능해. 1억 도는 의지나 헝그리 정신으로 만드는 게 아니야. 물리 법칙은 냉정하니까.
하지만 제 확신은 그리고 전 세계 과학자들의 비웃음은 정확히 12년 뒤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1억 도의 불꽃이 한국의 작은 연구소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계산하지 못한 건 물리 법칙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도끼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2007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책상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1995년 착공, 2007년 완공. 한국이 약속했던 바로 그 운명의 해였으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애써 무시하고 있었죠. 지난 12년 동안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기이했습니다. 진공 용기 설치 완료, 초전도 자석 장착 성공, 영하 269도 냉각 테스트 통과. 보고서를 받을 때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만들기야 하겠지. 껍데기는 누구나 만드니까. 하지만 전원을 켜는 순간 저 고철 덩어리는 폭발하거나 멈출 거야. 헤이스에게 전화를 걸어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리처드, 한국이 완공식을 한다더군. 폭죽놀이가 아니라 폭발 사고나 안 나면 다행일 텐데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한국의 12년을 비웃음거리 안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 비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008년 3월의 어느 날 아침 제 사무실 책상 위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보낸 얇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봉투를 뜯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첫 문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KSTAR 첫 플라즈마 생성 및 가동 성공. 2008년 2월 15일.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오타인가? 보고서가 잘못된 건가? 저는 즉시 헤이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기도 전에 그가 전화를 받더군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거만함이 싹 사라지고 당혹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요한네스, 보고서 봤어? 이거 진짜야? 12년 만에? 맨바닥에서 시작해서? 며칠 뒤 도착한 상세 기술 보고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방식은 우리가 알던 토카막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진 기술을 흉내낸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만의 독창적인 해법을 찾아낸 겁니다. 가장 경악스러운 건 초전도 자석이었습니다. 영하 269도 극저온에서 작동해야 하는 이 자석을 한국은 독자 기술로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미국 MIT가 30년 걸려 만든 기술을 한국은 단 한 번의 시행착오도 없이 12년 만에 완성품으로 내놓은 겁니다. 보고서 중간에 실린 한국 연구팀장 김도현 박사의 인터뷰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기자가 물었더군요. 1억 도의 불덩어리를 어떻게 담았습니까? 김 박사의 대답은 짧고 간결했습니다. 그릇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릇에 닿지 않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수십 번 곱씹었습니다. 그릇에 닿지 않게 만들었다. 이론적으로는 알죠. 하지만 그걸 실제로 구현했다고요? 그 열악한 예산과 인력으로? 사토에게 전화를 걸어 일본의 분석 결과를 물었습니다. 사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인정했습니다. 분석했습니다. 놀랍더군요. 한국이 만든 자기장은 우리가 만든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안정적입니다. 일본이 20년 걸려 도달한 수준을 한국은 단번에 뛰어넘었습니다. 우리는 졌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지난 12년 동안 무슨 짓을 한 걸까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들은 참고할 선례가 없어 모든 실패를 스스로 분석했다고 합니다. 실패하면 왜 실패했는지 물어볼 선배조차 없어서 밤을 새워가며 수천 번의 실험을 반복했다고 하더군요. 그해 여름 국제학회에서 김도현 박사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며 물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기술적 난제였나요? 예산 부족이었나요?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아무도 우리를 믿어주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 말이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맞습니다. 저도 안 믿었습니다. 헤이스도 사토도 전 세계 그 누구도 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도전을 무모한 객기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란듯이 증명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낡은 계산기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제 계산법은 틀렸습니다. 한국은 데이터로 예측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능성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플라즈마를 켰다는 것과 유지한다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운이 좋았어. 하지만 1억 도를 10초 이상 버티는 건 불가능해. 그건 신의 영역이니까. 그러나 한국은 제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참히 짓밟아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인정한다는 건 생각보다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플라즈마를 한번 켰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불꽃을 유지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저는 제 30년 경력을 걸고 확신했습니다. 1억 도를 10초 이상 버티는 건 불가능하다. 그건 물리 법칙에 위배되는 신의 영역이다. 2008년 여름부터 저는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한국에서 오는 KSTAR 실험 보고서를 받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보다는 언제 실패하나 보자는 심산이었죠. 첫 보고서의 기록은 0.5초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켜졌다 꺼지는 수준.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역시 우연이었어. 1억 도를 잡고 있는 건 불가능해. 하지만 다음 주 기록은 1초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2초. 저는 보고서를 든 손을 멈췄습니다. 뭐지? 왜 안 멈추지? 보통은 여기서 한계에 부딪혀야 하는데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3초, 5초, 7초.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제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운이 아닙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으면 불가능한 그래프였습니다. 10초를 넘겼을 때 저는 헤이스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듯 물었습니다. 리처드, 이게 말이 돼? 미국도 10초 넘기는데 5년이 걸렸잖아. 한국은 고작 몇 달 만에 해냈다고. 전화기 너머 헤이스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요한네스. 인정하기 싫지만 그들은 괴물이야. 비정상적으로 빨라. 2009년 가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도착한 이메일의 제목은 긴급 보고였습니다. 첨부 파일을 여는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를 보고 저는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어 버렸습니다. 플라즈마 유지 시간 48초 달성. 48초. 여러분은 이 숫자가 그저 짧은 시간처럼 느껴지십니까? 핵융합에서 1초는 실험이고 10초는 기술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48초는 발전소의 문턱입니다. 실제로 전기를 생산해서 가정에 공급할 수 있는 상용화 단계에 근접했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가 수십 년을 매달려도 도달하지 못한 그 마의 벽을 한국은 보란듯이 뚫어버린 겁니다. 저는 한국이 어떻게 이토록 완벽하게 1억 도를 제어했는지 분석 데이터를 뜯어보았습니다. 핵심은 자기장 제어였습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는 야생마처럼 날뛰며 조금만 틈이 보여도 벽을 뚫고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야생마에게 보이지 않는 고삐를 채워 오차 범위 0.001% 이내로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었습니다. 며칠 뒤 열린 국제학회, 김도현 박사가 다시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올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 독일 과학자가 손을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사님, 48초를 넘어 분 단위, 시간 단위도 가능합니까? 김도현 박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실험이 아닙니다. 실제 발전소입니다. 24시간 365일 꺼지지 않는 인공태양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장내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록 경쟁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에너지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거대한 야망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학회가 끝나고 복도에서 만난 영국 과학자가 제게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한네스, 솔직히 인정합시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할 처지입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48초. 그 숫자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허락을 구하는 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국의 기술을 구걸해야 하는 처량한 갑을 관계의 역전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서 아까 버렸던 계산기를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계산기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미래는 제 낡은 계산기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영역이었으니까요. 48초의 충격 이후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잔인하게 찾아왔습니다. 2010년 초 프랑스 카다라슈에서 열린 ITER 실무회의.
평소 같으면 각국의 성과를 자랑하느라 시끄러웠을 회의실의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러시아 대표가 땀을 뻘뻘 흘리며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진공 용기 제작이 예상보다 6개월 더 지연될 것 같습니다. 용접 부위에서 미세균열이 계속 발생해서 헤이스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또 지연이야? 벌써 3년째야. 러시아 기술력이 고작 이 정도였어? 하지만 미국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초전도 자석 냉각 시스템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어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판이었으니까요. ITER 프로젝트는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십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부품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해 공사가 멈춰버린 겁니다. 그때 일본 대표 사토가 조심스럽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KSTAR에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펜을 멈추고 사토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지금 한국한테 배우자는 거야? 불과 몇 년 전 한국을 자전거도 못 만드는 나라라고 비웃던 그 사토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반응이었습니다. 러시아 대표가 헛기침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 방식이 참고가 될 수도 있겠군요. 유럽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한국 측에 기술 자료를 요청해보죠.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보다 더 무서운 건 실패라는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끙끙대며 풀지 못한 난제를 한국은 이미 깔끔하게 해결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점심시간 저는 사토를 복도 구석으로 불러내 따지듯 물었습니다. 사토, 자존심도 없어? 왜 자꾸 한국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사토는 씁쓸한 표정으로 담배 연기를 내뱉으며 답했습니다. 요한네스, 인정합시다. 그들이 해결했잖아요. 48초. 그건 우리가 아직 밟아보지 못한 땅입니다. 길을 아는 사람에게 묻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길을 잃고도 묻지 않는 게 진짜 멍청한 거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오후 회의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회의록을 정리하다 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한국 KSTAR 기술 참고, 한국 연구진 자문 요청, 한국 설계도 입수 필요. 모든 페이지에 코리아라는 단어가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가입 거부, 자격 미달이라는 단어 옆에나 붙어있던 이름이 이제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 솔루션으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멈춰 선 ITER 공사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녹슬어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끼워주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한국에게 매달려야 하는구나. 과거에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을 닫아 걸었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닫힌 문을 두드리며 제발 열어달라고 사정해야 할 처지가 된 겁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과학기술부로 보낼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제목 ITER 기술 협력 긴급 요청. 마우스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우리의 오만했던 역사가 끝난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이 거대한 태양을 영원히 띄울 수 없다는 걸 우리 모두가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이메일을 보낸 지 일주일 뒤 한국과학기술부로부터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출근하자마자 떨리는 마음으로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아리 ITER 기술 협력 긴급 요청에 대한 회신.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간결하고 단호했습니다. 귀측의 기술 협력 제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ITER 프로젝트의 정회원 국풀 멤버로 승격시켜 주십시오.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자리. 하지만 우리가 자격 미달이라며 문전박대하고 돈 내고 구경이나 하라며 옵저버 자격만 던져줬던 바로 그 자리. 한국은 지금 15년 전의 그 모욕을 잊지 않고 정확히 되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기술을 원해? 그럼 우리를 너희와 동등한 주인으로 대우해. 저는 즉시 헤이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처드, 한국 답장 왔어. 조건이 있어. 뭔데? 돈을 더 달래? 아니면 기술 이전을 원해? 아니. 정회원국 자격이야.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 독한 친구들이 그냥 줄 리가 없지.
어떻게 할 거야? 받아들일 거야? 헤이스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힘없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점심 먹자. 사토도 불러. 우리끼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정오, 우리는 파리의 한 조용한 레스토랑 구석 자리에 모였습니다.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무거운 공기만 감돌았습니다. 사토가 먼저 냅킨을 신경질적으로 구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까? 헤이스가 와인잔을 빙글빙글 돌리며 답했습니다. 없어. 미국도 러시아도 부품 납기가 3년이나 늦어졌어. 이대로 가면 ITER는 20년 안에도 못 지어. 프로젝트 자체가 공중분해될 판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주인으로 모시자고? 우리가 쫓아냈던 그 나라를? 헤이스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패배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요한네스, 인정해. 우리는 틀렸어. 15년 전 그들의 제조 능력을 과소평가했어. 설계는 우리가 잘할지 몰라도 실제로 만드는 건 그들이 한 수 위야. 아니, 몇 수 위지. 사토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조선업과 반도체로 이미 수십 년간 극한의 정밀 제조를 해온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론만 떠들 때 그들은 현장에서 쇠를 깎고 있었어요. 그 경험치를 우리가 너무 얕봤습니다. 저는 창밖의 파리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바로 이 도시에서 우리는 한국의 가입 신청서를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도시에서 우리가 한국에게 제발 들어와 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제가 쓴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가 한국을 끼워주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이 우리를 구해주는 겁니까? 헤이스가 와인을 단숨에 들이키며 답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자. 한국이 우리를 구해주러 오는 거야. 우리가 매달린 거라고.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우리가 매달렸다. 세계 최강 대국들이 작은 반도 국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고 있다. 이건 단순한 가입 승인이 아니었습니다. 21세기 에너지 패권의 지도가 서방에서 동방으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2주 뒤 ITER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 대한민국 정회원 가입 승인에 건 결과는 만장일치였습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 중국까지.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구원투수가 등판하지 않으면 게임 자체가 끝나버리니까요. 저는 회의록 마지막 줄에 날짜를 적으며 펜을 꾹 눌렀습니다. 2003년 6월 18일. 역사가 바뀐 날. 우리는 기회를 준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에게 기회를 얻은 겁니다. 몇 달 뒤 프랑스 카다라슈의 ITER 건설 현장. 헤이스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요한네스, 지금 당장 현장으로 와봐. 한국에서 첫 번째 부품이 도착했어.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차를 몰아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해보니 이미 수십 명의 엔지니어와 각국 대표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더군요. 모두의 시선은 한 곳, 거대한 트레일러 위를 향해 있었습니다. 트레일러의 컨테이너 문이 열리고 한국에서 온 첫 번째 선물, 초전도 자석 전원 공급 장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게 150톤, 높이 4m. 은색으로 빛나는 그 거대한 금속 덩어리는 마치 외계에서 온 우주선처럼 매끈하고 정교했습니다. 대형 크레인이 자석을 천천히 들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금속 표면에는 흠집 하나 없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깐깐하기로 소문난 독일 엔지니어가 넋을 잃고 중얼거렸습니다. 민가트 맙소사. 이건 기계가 아니야. 예술품이야. 자석이 지정된 위치로 이동하자 검수팀이 달려들었습니다. 레이저 측정기와 현미경을 든 그들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오차를 찾아내기 위해서였죠. 보통 다른 나라 부품들은 도착하면 현장에서 수리하거나 재가공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미국산은 규격이 안 맞았고 러시아산은 용접이 불량했으니까요. 일시간이 지났습니다. 검수팀장이 땀을 닦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표정이 묘했습니다. 헤이스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때? 문제 있어? 수정하는데 며칠이나 걸려? 검수팀장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수정? 필요 없습니다. 오차 범위 0.01 이내. 완벽합니다. 퍼펙트. 나사 구멍 하나까지 설계도와 100% 일치합니다. 그냥 바로 조립하면 됩니다. 주변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석을 바라봤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제게 다가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한네스, 솔직히 말할게요. 한국 부품이 제일 좋습니다. 아니, 비교가 안 돼요. 다른 나라 건 가져오면 우리가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한국 건 포장만 뜯으면 끝이에요. 이게 진짜 기술이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12년 전 중고 기계 하나로 시작했던 나라가 지금 전 세계가 쩔쩔매던 ITER의 심장을 완벽하게 만들어 온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과학 후진국이라고 무시할 때 한국은 이미 조선소에서 수십만 톤짜리 배를 1호차 없이 조립하고 반도체 공장에서 나노 단위로 회로를 깎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들은 이미 세계 최고의 제조업 괴물이었던 겁니다. 단지 우리가 오만해서 그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죠. 해질녘 자석 설치가 끝난 현장을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15년 전 우리의 제안대로 준회원에 만족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기술을 구경이나 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거절당한 순간 남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남이 못하는 기술을 만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오기와 도끼가 오늘의 이 완벽한 명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며 백미러로 현장을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조명 아래 빛나는 한국산 자석. 그 위로 메이드 인 코리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역사는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문을 닫아 걸었던 그 나라가 결국 멈춰버린 우리의 태양을 다시 띄우고 있으니까요. 은퇴 후 저는 알프스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서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서재 한쪽 벽에는 여전히 액자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1995년 제가 쓰레기통에 버리려 했던 한국의 ITER 가입 신청서입니다. 저는 그 액자 밑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우리가 놓친 가장 위대한 기회. 얼마 전 뉴스에서 한국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KSTAR가 마침내 300초5분 운전에 성공했다는 속보였습니다. 1억 도의 불꽃을 5분이나 유지했다? 이건 더 이상 실험이 아닙니다. 인류가 신의 불꽃을 완전히 길들였다는 승전보입니다. 뉴스 앵커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한국은 이제 태양을 쫓는 나라가 아니라 태양을 다루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제 손에 들린 이 낡은 계산기를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 전 저는 이 기계로 한국의 미래를 계산했습니다. 예산, 인력, 기술. 모든 데이터가 0을 가리켰죠. 그래서 저는 한국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제 계산에는 결정적인 변수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간절함이라는 변수입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기술이 없으면 영원히 강대국의 하청 기지로 살아야 하는 나라. 그들에게 KSTAR는 단순한 과학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생존이 걸린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잘 때 밤을 새웠고 남들이 포기할 때 다시 일어섰습니다. 김도현 박사가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요한네스, 우리는 배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립하고 싶었습니다. 구걸한 기술로는 절대 1등이 될 수 없으니까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는 영원히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를 만드는 나라는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진정한 에너지 독립국이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이겼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기술뿐만 아니라 불가능은 없다는 위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30년 전 당신들을 무시했던 늙은이의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답장 쓸 시간도 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뜨거운 태양을 만들기 위해 연구실 불을 밝히고 있겠죠. 이제 저는 이 낡은 계산기를 진짜로 버리려 합니다. 한국이 보여줄 미래는 과거의 데이터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찬란한 영역이니까요. 강대국들이 으르렁거리는 에너지 전쟁터. 그 한복판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뜨거운 심장을 가진 나라. 지금 전 세계가 그 나라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저는 한국의 대전 연구소로부터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KSTAR 30주년 기념식. 행사장 입구에는 제가 30년 전 버리려 했던 그 신청서가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더군요. 우리를 거절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명실상부한 태양의 주인이 되었습니다.